안녕하세요. 디지털 전자회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는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촬영이 네 번째 촬영이에요. 오늘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타이틀은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 기초부터 설계까지 과정이라고. 좀 천천히 보시면은 나중에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요. 제가 요 강의에서 보셨으면 하는 분들은 이제 회로 설계 분야, 또 회로 관련된 분야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은 관련 분야를 급하게 좀 공부해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전 관련 분야에 종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분야를 떠나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기회 되면은 나중에 썰을 조금 풀도록 하고, 아무튼 제가 요 유튜브 강의에서 하는 내용들은요, 전자공학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공학과 학교 커리큘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거긴 하고요. 또는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도 좀 나올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 그렇게 넘어갔던 분야들,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올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으면 해서 강의를 시작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강의를 좀 찾아보니까 실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하시는 분들은 꽤 있었는데, 마치 학교 수업처럼. 근데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공부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하는 것들을 좀 다뤘던 강의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접하게 해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목적으로 좀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있었던 지식들을 좀 남겼으면 하는 그런 마인드로 좀 이런 강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은 좀 지루한 내용들이에요. 어디 가든 인트로 강의 자체가 좀 지루한데, 그러나 꼭 알고 가야 할 것들을 좀 다룰 겁니다. 회로 분야를 다룰 때, 특히 전자회로를 다룰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실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지루했던 내용들인데,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할 거고, 학교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데 빠져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물론 저도 예전에 책을 한번 써볼까 하고 작업을 했었는데, 한 50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고 나니까 저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50페이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완전히. 이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마침 유튜브라는 또 공간이 있어서 온라인 강의를 좀 하는 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책을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유튜브 강의 자체는요, 일단은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전자공학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전자공학과 출신, 나는 전자공학과 안 나왔는데, 나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공부를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전자공학과에서 보통 배우는 내용 중에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교육을 할 거고요. 이거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제가 조금 알고 가셔야 할 분들은 전자공학과에서 회로이론이라는 분야 책이 있는데, 그거의 일부 내용들은 좀 많이 쓸 거예요. 오늘 내용하고 몇 강의 정도는. 회로이론 전체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할 거예요.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디지털 회로고, 디지털 회로 이론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론보다 설계, 그리고 양산이라고 하는데 생산이죠. 과정,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제가 하는 내용 중에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늘은 아니고 몇 강의 후에 나오겠지만, 한참 후에 나오겠지만, 이 생산 과정 자체는 실제로는 실무에서 배워요. 그 회사마다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 시스템에 맞춰서 생산 과정을 다 밟게 돼 있고요. 자기가 어떤 파트를 하냐, 생산 과정에서도 어떤 파트를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생산을 안 하고 내가 설계 파트에 있다, 개발 파트에 있다고 하면 생산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어떤 자료를 줘야 하는지도 회사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체계에 의해서 정보를 주고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체계 자체가 없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 안 되죠. 실제로는 전체 직업 인수, 그러니까 직장인 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사람 인원수는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뭐 그 외 회사들이 있고 실제는 그래요. 통계적으로 작은 회사들일수록 이런 과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막 시작하는 벤처들, 이 벤처들은 진짜 과정이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진짜 뭐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뭐 하나 만들자 해놓고 만들 줄만, 개발할 줄만 알지 그 다음에 업체에 어떤 정보를 줘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업체하고 만나보면 막 부딪히죠. 업체에서 뭐 BOM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뭐 거부 파일 주세요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래요. 나중에 그게 학교에서 안 배웠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좀 다룰 겁니다. 지금 오늘 강의는 아니에요. 나중 강의에서 좀 다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회로 설계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좀 나올 겁니다. 나중 내용에선. 오늘은 제가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가 있어요. 공부는 열심히 좀 하자. 그냥 좀 하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자는 거. 그다음에 강의는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중간에 좀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간 필요한 분들은 중간중간 빨리빨리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건너뛰지 말고 보셔야지 앞에 내용이 뒤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 잊어버리면 좀 다시 좀 리뷰를 하신다던가 뭐 그런 식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들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또 강의하면서 하면 되니까 일단 본 수업을 좀 들어가면은 회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 좀 중요한 거죠. 회로는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회로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 있죠. 기판, 막 녹색 기판에 뭐 부품 꽂아 있고 그게 회로라고 생각하시는데, 회로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기능을 하는 전자 부품의 전자 또는 전기 부품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것이죠. 부품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기능입니다. 이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 여기 하나의 묶음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우면요, 전자 또는 여기 좀 한글 같죠? 예, 이거 조금 이상한 말이고, 전기 또는 전자 부품들을 연결해서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기판이라고 얘기하는,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녹색, 보통 많이 접하신 녹색 기판에 부품을 꽂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부품과 부품을 선으로만 연결해서 만드는 회로들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실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회로들도 사실 존재는 해요. 특수한 경우에들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 다 회로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말은 어떤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하도록 하는 거. 기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제품은 다 기능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 그리고 플러스 혼용 회로가 있어요. 자, 저는 아날로그 회로는 많이 안 다룹니다. 디지털 회로 위주로 움직일 거고요. 뭐 IC,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역할을 할 거고요. 혼용회로라는 게 있는데, 혼용회로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요 혼용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건 파워회로. 파워회로인데, 요새는 SMPS라는 파워를 해요. SMPS 회로 자체는 혼용회로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도 있고, 전원 플러스 전원이 포함된, 코드만 꽂으면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돼지코죠. 돼지코. 이렇게 되는 돼지코만 꽂으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얘가 뭔가 TV,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이런 기능을 하는 요 회로. 이런 것은 혼용회로죠. 이런 것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같이 섞여요. 또 TV 이렇게 안테나가 있다. 안테나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뭔가 표현한다. 다 혼용회로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저는 주로 디지털 회로 위주로 갈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하는 거는 디지털 회로 플러스 통신에서 유선 통신, 그 중에 시리얼 통신 정도. 시리얼 통신만 잘해도 유선 통신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통신에는 무선 통신이 있고 유선 통신인데, 무선 통신이 물론 각광받고 있는 사회이긴 해요. 그러나 기반은 사실은 유선 통신이 기반이에요. 유선 통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호핑 기술을 이용한 LTE, 2G, 3G, 4G 이렇게 넘어온 그 CDMA 기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건 나중에 기회 되면 살짝 얘기만 하고요. 대부분 시리얼 통신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까지 갈 거예요. 플러스 여러 가지 좀 것들을 조금 할 겁니다. 기회 되는 대로 할 거고요. 서두만 얘기하는데 거의 10분 넘게 걸렸는데,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뭔지 대충 보이시죠? 여러 가지들 할 겁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압이라는 거, 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전압이라는 건 뭐냐? 이건 책을 뒤져보세요. 책을 뒤져보시면 전기의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 압력이란 뭐냐? 또 전기의 힘이다, 좀 아리송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책을 참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전압에서 전압은 AC 신호가 있고 DC 신호가 있어요. 전기는 이 정도는 곧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거니까. AC는 교류죠. 이건 교류 전압이에요. DC는 직류 전압이고,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교류와 직류 전압.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할게요. 교류라는 거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죠. 직류는 이 기준으로 이렇게 갑니다. 직선으로.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나중에 AC 편을 할 때 요즘 내용을 나올 건데, 하여튼 요거 VAC라고 해서 교류전압, VDC라고 해서 이렇게 직류전압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DC 5V, AC 전압의 대표적인 거 우리 그냥 가정에서 쓰는 220V 상용전압이라고 하죠. 220V 상용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정용 220V, 공장에서는 380V 삼상전압 중에 하나인데 380V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AC 220V 표기를 하죠. 이렇게 신호가 돼 있다는 거. 이게 교류고, 밑에 있는 게 직류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애들도 아는 내용인데, 자,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요 교류전압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0V예요. 우리 학교 전자공학과 또는 전기공학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회로 이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AC
220V라고 하면은 요게 220V죠. 여기까지 220V. 밑으로도 당연히 요게 마이너스 220V.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 220V예요. 요게 우리가 얘기할 때 회로에서 얘기할 때 VRMS라는 얘기를 합니다. RMS. 뭐 되게 이상한 용어들을 쓰는데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상한 용어겠지만 이게 루트 민 스퀘어라는 얘기인데 뭐 그 약어로 RMS라는 건데 이거는 시루치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로 얘기를 하면 한글화된 얘기로 하면 시루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AC 220V다 그러면 이거는 시루치를 얘기하고요. 피크치라는 게 있어요. 피크치는 실제로 전기는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이 튑니다. 이렇게 실제 전기는 이런 식으로 이게 VPK라고 해요. 피크죠. 피크. 그래서 요 두 글자를 따서 PK라고 해서 V피크에서 피크치. 이거 뭐 첨두치라고 막 한자로 번역을 하겠는데 첨두치라면 좀 어렵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피크 전압이라고 얘기해요. 피크 전압. 오실로스코프로 찍었을 때 나온 파형인데 여기 피크 전압이고 V피크는 V피크를 얘기할 게 아니고 VRMS는 수식적으로 V피크 전압을 모르겠더니 V피크 펜 프로그램이 조금 이상했나봐요. 에러 떴어요. VRMS라는 거는 수식적으로 V피크 전압을 루트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좀 풀었으면 V피크 전압을 루트 2는 0.7 루트 2 곱하기예요. 곱하기 0.70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수식을 조금 바꿔보면 V피크 전압은 VRMS에 곱하기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죠. 1.414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220V를 얘기를 하면은 220V는 1.414 하면은 통상 311V 정도 나옵니다. 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흘러가는 220V 전기는 실제로는 피크치로 따질 때는 VPK로 볼 때는 311V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중요해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통상적으로 교류 전기는 시루치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VRMS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피크 전압이라는 게 있고 교류는 그렇게 되고 직류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직류 전압이 이렇게 가요. 이게 0V라고 했을 때 5V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한 케이스에서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직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직선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흔들려요. 약간씩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스윙한다고 하는데 또 이 범위를 톨러런스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스펙 뭐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대충 볼 때 직선이다. 네, 직선으로 간다. 이게 DC죠. 이 정도 하시면 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대충 넘어갈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회로 소자의 가장 기본 아시죠? R, L, C 이렇게 표현하죠. R이라는 애는 저항이고
L이라는 거는 코일이고 C는 콘덴서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는. 자, 똑같은 용어로 R은 원래 영어로 하면 레지스터고요. 코일은 인덕터. 또 코일, 코일이라는 단어니까 콘덴서는 2R인가 5R인가 제가 철저히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기억은 안 나고요. 왜 기억이 안 나느냐? 실제로는 캐패시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니까 그렇고요. 약어로 캡이라고 씁니다. 실무에서는 콘덴서는 캐패시터 또는 캡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코일은요, 코일이라는 말도 쓰고 인덕터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R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땐 저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다 영어로는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CPU 하는 사람들이 제일 복잡해요. 이거 CPU 쪽 관련된 일을 할 때 CPU의 안에 보면은 CPU 기억 공간 중에 레지스터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으로 나중에 MCU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 레지스터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막 복잡해져요. 일단은 회로에서는 레지스터가 저항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레지스터라고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저항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 코일 다 쓰고 캡 또는 캐패시터 두 가지 써요. 콘덴서는 요거는 사실 회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콘덴서라는 용어를 써요. 코일하고 인덕터는 언제 구분을 하느냐? 뭐 사실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코일은요, 이렇게 덩어리가 좀 크네. 커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 선이 감겨 있는 게 보이는 거. 그때 코일이라고, 인덕터는 이렇게 조그마한 소자 안에 들어가서 이 코일이 있긴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애들, 손톱만한 애들, 그런 애들을 인덕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인덕터나 코일이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크기에 따라서 인덕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코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없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내가 해당하는 파트에서 코일이라고 부를 거냐 인덕터라고 부를 거냐, 그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 스펙이나 그런 거 보면 다 이 인덕터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여요. 코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요건 좀 적고 인덕터가 제일 많이 쓰여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RLC 얘기에선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임피던스 나오고 리액턴스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날로그 회로 쪽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니까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런 거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R, 저항이라고 하는데 왜 필요한가? 요게 중요해요. 전기는 잘 흘러갈수록 좋다라는 게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전기는 잘 흘러가야 한다는 거, 잘못 흘러가면은 잘 안 되는 거죠. 잘 흘러가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 현대기술에서 CPU 설계하거나 할 때 저항치를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야 전기가 잘 흘러가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 그런 설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저항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회로에서 전기가 잘 흘러가면 좋은 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 왜 필요할까? 실제 실생활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가 10인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밥 먹을 사람은 총 10명입니다. 수식적으로 공평하게 밥을 먹으려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명당 1인분씩 먹으면은 공평해요. 그리고 이상이 없죠. 이거는 아이디어란 기하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이런 식이 되죠.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얘는 힘세요. 이 사람은. 영화 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 싸고. 요건 둘째 보스. 첫 번째. 이 사람은 두 번째 보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사람들이 있고, 저 뒤에 이렇게 숨어서 안 보이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세 사람이 9인분을 먹어요. 세 사람이. 자, 요 사람들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좀 보이는 사람들은 나머지 10인분에서 9인분을 요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1인분 남죠. 1인분 먹고 요 나머지 사람들 여기부터 이렇게 좀 보이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먹어요. 요 사람들이 요거죠. 이분 여기 좀 보이는 분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 1인분 갖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좀 남겨주냐? 아니죠. 자기네들도 배고프니까 몇 명이 하나, 둘, 셋.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럼 없어요, 빵이죠, 0. 그러면 나머지 사람, 요 사람. 여기도 한 명 있네요. 이런 사람. 여기 뒤에도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굶어야죠. 실제는 이랬죠. 약육강식의 세계. 사람들이 힘으로 사는 사회. 그럴 때는 굶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원했던 바는 그게 아니죠. 공평하게요. 공평하게. 다 먹어야 돼요. 원하는 거는 다 먹어야죠.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경찰이 붙죠. 폴리스가 딱 서서 경찰이 붙어서 야, 너 다 가져가면 안 돼. 너 1인분, 너 1인분, 1인분 이렇게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1인분씩 가져가. 10명인가요? 10명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한을 거는 거죠. 힘으로. 힘으로 막는 거예요. 다 못 먹게. 얘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딱 1인분씩만 가져가게 막아주는 거죠. 뒷사람들도 마찬가지. 너네도 이제 그러면 7인분이죠? 7인분 갖고 너네도 얼마씩만 나눠 먹어.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 이쪽 안 보이는 분들 여기 있죠? 여기도 한 분 더 있네. 이렇게 여기 한 분 있고 여기도 조금 잘 안 보이시는 분, 이런 분들, 너네들도 남은 거 갖고 좀 얼마씩 나눠 먹어.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다 먹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거죠. 힘으로 먹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항은 힘으로 전기를 막아요. 이게 역할이죠. 그래야 전기를 어떤 한 부분이 한 번에 다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균일하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저항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회로 설계할 때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저항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제가 뭘 하나 빼먹은 건데, 전압 아까 얘기할 때 전압을 하나 좀 빼먹은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전압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RLC 마저 설명할게. L은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울 때는 교류의 전기 흐름을 방해한다고 배우고요. 충반장 역할도 하고요. 기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진이라는 기능이에요. 공진. 요게 중요해요. 공진이. 코일이 회로에서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흘러가면은 교류장이 생기죠. 장이 생겨서 다음에 있는 코일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전류가 생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회로 기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트랜스포머입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그림 좀 엉성해요. 나중에 어차피 지금은 좀 해도 이해는 해주세요.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면은 당연히 여기도 유도전류가 흘러가죠. 이게 공진이에요. 공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류장에 흘러서 이렇게 간다는 거. 이렇게 갔나? 하여튼 뭐 이렇게 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공진이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회로에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고 쓰면은, 인덕터든 코일이든 똑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코일이 내가 요 앞에 단에서 전기를 줘서 전류가 흘러버리면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트랜스포머처럼.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타요. 노이즈가 발생해요. 실무적으로. 이 노이즈가 그 다음 단의 회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를 차폐를 한다고 해서 실딩을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런 기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간격을 얼마 이상을 둬야 하고 또 배치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실무에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코일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싫어해요. C 캐패시터 캡 요거는 나중에 캡 편에서 이건 캡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얘도 충방전 하죠. 예, 그래서 충전지, 배터리 다 캡이죠. 사실 캐패시터예요. 충방전 기능이 있고 얘는 공지는 안 합니다. 자, 이 특성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회로이론 전기과 전자과에서 배우는 회로이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등가 회로라는 게 있어요. 등가 회로라는 건 뭐냐? 조금 뭐 지루한 내용이긴 한데 정이라고 합시다. 그림 대충 그렸어도 R이 있고 실무에서 막 손으로 그릴 때 막 이렇게 대충 그래요. 반듯하게 안 그래요. R 표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보다 더 심하게 그린 경우도 많이 봐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 V 아웃이에요. 출력단 V 인단이고 선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V 인. 자, 요거를 해석을 할 때 여기 V 아웃에 얼마 걸릴 거냐 해석하는 거를 다 부분 계산해서 하죠. 태분한 노트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회로에서 정이 얼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습니다 해서 R 뭐 어떤 XR이라는 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같은 회로다.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이만큼을 묶어서 어떤 한 회로로 바꾸죠. 그래서 좀 더 이것도 간략화를 하면은 R로 안 하고 박스 처리를 하죠. 여기서는 박스로 처리를 해요. 자, 대체되는 회로예요. 대체되는 회로. 같은 기능을 하는 대체되는 회로예요. 그게 등가 회로예요. 자, 등가 회로가 중요한 부분이요. L과 C는 이렇게 있는 거에 등가 회로는 콘덴서를 캡을 병렬로 연결하는 거다라고 나오고 직렬로 된 캡은 코일을 병렬로 연결한 거고 같다라고 나와요. 임피던스나 그런 특성들 차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등가 회로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L과 C는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은 회로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래 공진 때문에. 그래서 C로 많이 대체를 해요. 그래서 디지털 회로에서도 L을 많이 안 쓰고 C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중간중간 필요할 때 L을 쓰는 회로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이 아날로그 성분이 들어가야 하는 회로들이에요. 혼용 회로예요. IC 자체가 내부적으로 혼용되어 있는 회로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L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드물다고 하긴 좀 그래요. 중간중간 조금씩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C를 많이 써요. C 대신에 L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다루기가 까다로워서 L은
이런 현상 때문에 까다로우니까 C를 많이 씁니다. 등가 회로는요, 기능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은, 기능적으로는 수치 해석에 많이 사용합니다. 회로의 수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스파이스라는 툴을 쓰고요. 이 스파이스의 PC에서 쓸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피스파이스라는 툴이 있어요. 나중에 데이터 시트 좀 찾아보면은 데이터 시트 중에는 등가 회로가 나와 있는 시트들이 있어요. 그런 문서들이 그거를 갖고 해석할 때 그 칩이나 소자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그 수치 값들을 넣고 해석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스파이스 값들을 다 입력을 했어요. 얘는 인덕턴스 얼마 이렇게 임피던스 조건이 어떻게 되고 다 집어넣는데요. 요새는 툴들이 많이 좋아져서 설계 과정에서 값들을 그냥 간단하게 입력을 해놓고 쭉 회로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 딱 돌리면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전압이 얼마, 전류가 얼마 이게 나와요. 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툴들을 접하실 수도 있고 못 접할 수도 있어요. 툴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거. 실제적으로는 쓸지 안 쓸지는 개인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거.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 좀 하고요. 자, R까지 제가 얘기했고요. 아까 이제 전압 얘기를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상대적이다. 이거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회로에서 요거는 아시죠? 배터리 기호라는 거. 우리가 여기다가 5V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5V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V고 마이너스 대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0V 마이너스인데 이건 0V죠. 0V죠. 요게 5V인데 요거를 똑같이 하나 더 두면은 직렬로 한번 둘게요. 이렇게 얘는 0V가 되고 여기는 10V가 되죠. 배터리 용량은 다 5V짜리예요. 똑같이. 그랬을 때는 여기가 5V고 여기도 5V라고 하면은 10V가 되죠. 조금 전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0V였다.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V죠. 자, 이거 대단히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실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 입력전압 자체가 한 가지인 경우도 있지만, 입력전압이 2개, 3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에는 어디를 공통으로 잡아서 쓸 것이냐가 또 다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압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전압을 한 가지만 쓰고 12V라고 가정할게요. 12V만 하나 가정을 했는데 당연히 플러스 12V죠. 이 12V가 출력에서는 어떤 건가를 거쳐요. 그래서 어떤 건가를 거치면은 요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플러스 12 마이너스 12로 나오는 회로도 있습니다. 뒤집어져서 0V는 없어요. 그냥 24V의 출력이 24V 내에서 막 데이터가 움직여요. 이게 결과값이 움직여요. 이런 회로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앰프 회로거든요. 오디오나 이런 스피커 앰프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입력 전압은 하나인데 출력 전압은 완전 뒤집어져서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공통은 그러면 얘네끼리 서로 전압은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회로 설계할 때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는 0V가 되죠. 순간적으로 0V가 되고 얘는 24V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엔진화 버려요. 그래서 묶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전압이 있지만 기준 전압을 갖고 쓰는 경우, 기준 전압에서 어느 게 플러스고 어느 게 마이너스고, 또는 기준 전압으로 다 무조건 위쪽에 있는 애들, 플러스 그쪽만 있는 경우도 있고, 다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회로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가 볼 때는 이 플러스 12하고 이 플러스 12는 똑같은 거네? 해서 회로에다가 플러스 12 들어갈 게 있어요. 12V에 들어갈 게 요거 들어가기도 하고, 다음에 요거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뻥납니다. 나중에 뻥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0V를 같이 묶어줘야 돼요. 두 개를. 같은 전압으로 쓸 거면, 혼용해서 쓸 때는. 이게 묶이면은,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이런 거를 어떻게 묶어 쓰냐, 그것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다 방법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상대적이라는 거. 이런 경우는 요거하고 요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치적으로 플러스 12V, 플러스 12V니까 두 개가 22V와 22V는 절대 같은 게 아니다는 거. 회로상에서는 같아 보이고 그냥 볼 때는 회로상은 아니죠. 그냥 볼 때는 같은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돼 있는 회로에서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당연히 얘하고 얘도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단지 선이 연결이 됐을 때만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상대적인 거예요.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설계하다 보면 굉장히 머릿속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전압은 상대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런 경우, 조금 전같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다른 놈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예 다른 놈들. 겉으로 볼 땐 같아 보이는 듯 하지만 아예 다른 놈들. 왜 다르냐? 0V라는 애의 기준이 되는, 얘도 기준이 뭔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100V일 수도 있고요. 얘의 0V라고 보는 놈의 기준은 마이너스 200V일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 소리야? 그렇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얘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0V는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렇게 설명해봐야 너무 머릿속에 힘드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할 게 저항의 종류와 색깔, 오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항을 좀 더 설명할 때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기타 좀 더 필요한 것들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아마 저항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